이마트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83.2%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 4.6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0.17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명세에 공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마트 정용진 회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독해진 정용진 회장의 신세계그룹 세판짜기 올해 18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경영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인사 단행에 긴장감 위기의식 높여 사업부문 선택과 집중 대대적 개편 성공작 신성장 동력 과제 사업성과 보여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그룹 이마트 포함해서 아주 천상유통업을 하는 데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커머스 사업에는 대대적으로 칼바람을 좀 하고 있다. 또 독특한 점은 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산하에는 경영진단팀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총괄 산하에는 감사팀을 그러니까 총괄하는 데가 아니고 경영 지원한다는 데니까 거기에 감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좀 독특하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본업인 오프라인 3사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의 실적 개선도 신경 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흡수합병을 한 것으로 작년에 이렇게 이제 이 사업보고서상으로는 인식이 됩니다. 매출은 상반기에 7조 3,543억 원을 달성해서 0.2% 감소했는데 전체 재고자산은 7.9%가 거꾸로 증가했어요.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재고이익이 좀 증가하지만 스루풋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재고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약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721억 원으로 전년보다 87.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0.5%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유통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를 어떻게 더 감소시켰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종합적으로 느낌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업결화 효과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할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조 2,824억 원으로 0.8%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0.6%도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 매입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0.4%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0.2% 줄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1.04로 0.02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12억 원인데 이게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억 8,500만 원 작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상반기에도 이마트가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인데 이게 이제 유통업이라고 하지만은 식재료 이런 계통에는 원재료로 또 취급하는 게 있고 또 유지보수용 저장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착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왜 공개를 못하는 건가? 전체를 뭐 상품으로 간주해도 그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뭐 점포가 많은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이런 리테일 업체들 이런 데에서도 다 하는 거를 이마트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공시가 됐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건데요. 재고자산의 변동을 여기다 써놓는다면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증감액이 나와줘야 될 텐데 재고자산 명세는 또 비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느냐, 비교 검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원부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5조 3천억을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갑자기 기침이 0.8%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0.2%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제 그 식재료, 원재료들을 사다가 좀 매장에서 팔게 되는 거죠. 1.1%, 0.04%가 낮아졌습니다. 생산 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조금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 상품 매입 가격,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하겠는데 1차 추론과 모순입니다. 모순에서는 어떤 특별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1단계는 1번은 전체 재고 자산을 적용했는데 회사가 비성분에 제시한 거는 217억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일치한다는 얘기면은 회사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한다는 것은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645억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사업 결합을 하면서 들어온 그런 재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 결합에 의해서 추적을 해보면은 동일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에 그것은 뭐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갭이 있는데 이게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액으로 추정은 되는데 명세에서 공시로는 명세 비공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경비로 인건비가 6,23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1% 증가했는데 사업 결합을 하면서도 직원 수는 1,174명이나 줄였어요. 뭐 칼바람이 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해고죠, 해고. 장사가 안 되니까 불효불급한 인원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과는 평균 연봉이 5,6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1.8%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 노동 분배율 떨어졌습니다. 지급 수수료도 좀 나가는 게 줄었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고 수르폰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7% 상승했습니다. 차입금을 더 늘렸다는 얘기죠. 이 경영평가 지표 비교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을 했어야 된다. 요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을 해서 하락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를 못하고 있죠. 가격 추이는. 매입 가격만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공시를 한 것은 또 이 원부재료 및 상품 매입액 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원재료 매입액을 빼면은 아마 상품 매입액은 5조 원대를 매입하지 않았을까. 요 정도 가격 추이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가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거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검증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그 판매 가격 추이도 알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왜 공시하느냐? 손익계산서 그냥 믿어라? 글쎄 없습니다.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기 위해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진도율은 48.6%입니다.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라는 예측 수준으로서 한다면은 연말까지 14조 7천억 정도 할 것 같고요. 운영경비 기준으로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뽑아도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조 7천억을 한다면은 한 1337억 원 영업이익이 날 거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듯이 연말까지 9.1회전 재고 회전율 할 것 같은데 어떤 경영혁신을 하든지 간에 12회전 한 달치 정도만 가져가거라. 그러면은 매출 증가 효과가 19조 원대를 하게 돼가지고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에서 무려 1조 1천억 원대 거의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만큼 재고 회전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유통업에서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고요.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약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은 그렇게 그 마진이 아니 그 상품이기 때문에 가공비 배부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런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6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00원이 하락을 했고 PBR은 이게 이 정도면은 이건 잘못하면 휴지 조각 될 것 같은 장부 가격 대비 0.17 PBR은 0.17 뿐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영진 씨가 18.56% 가지고 있고 이명희 씨가 10%, 연금공단이 5.89%, 외국인이 18.29%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CLAS가 눈에 띕니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돼요.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주주보다 대부분 낮게 운영되는 이유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절대 경영권에 욕심이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같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게 가지고 있으면 분명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의지이지만은 최대 주주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익 배당만 원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죠. 시중은행이 외국 자본이 다 50% 내지는 70% 뭐 거의 뭐 이 정도까지 그 외국 자본이 한국 시중은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고 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대출을 많이 하든 대출을 많이 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뭐 통제를 한다,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이 외국 자본 간에 혹시 갈등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걱정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은 금감원이 그래서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부동산인데, 이게 이제 양극화가 돼가지고 서울 대도시의 이 어떤 국지적으로 가격이 뭐 오른다 뭐 한다 그러지만, 지방은 아마 부동산 가격 내리고 있을 거예요. 중국도 부동산이 지금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고 일본이 먼저 무너졌었고 중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저는 하향세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업을 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얘기로 끝맺음을 맺게 되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